자, 그리고 어제 이제 굉장히 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제 잘 가다가 다만으로 그냥 다 꺾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그리고 이제 7년 선고를 했는데 결국 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범죄자를 웃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이 장면은.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아, 예, 잠깐 마치겠습니다. 야, 격려까지. 네. 이거 국민들이 안 막았으면 성공했고 국민들 수없이 죽어나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 파괴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다 폭망하고 그랬을 법한 범죄자인데 복구 불가한. 웃게 만들었어 사법부가. 너무 만족한다는 표정이잖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진관 재판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내란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는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는 그보다 줄여 반도 안 돼요. 반도 2분의 1도 안 나왔어. 네. 이게 대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이 정도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단전 단수해가지고 만약에 헌법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실제 실행됐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실행이 안 됐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또 법조인 한덕수 네. 판결하고 비교해 예, 보면 그거를 좀 네. 사실은 이상민이 한덕수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크다는 게 한덕수 판결문에 이진관 재판장이 해놨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것은 단전 단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침해, 그렇습니다. 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덕수보다 이상민의 위헌성이 훨씬 더 크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을 해놨고 사실상으로도 그렇죠. 이상민은 중앙고 4인방이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윤석열과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런데 한덕수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게 이 지금 내란 범죄를 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상민 그다음 박성재 판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상민 밑에 있는 조지호 또 줄줄이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이 판결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형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형량입니다, 사실은. 네. 아니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사법부 일관성 없는 판결을 이거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보십시오. 한덕수는 부작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상민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7년이야. 그리고 한덕수는 23년 선고를 받았어. 23년 선고 받은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어. 근데 7년 선고받은 사람은 구속 기소됐어. 이전에 와, 아니 그러네. 이 일관성 없는 사법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뭘 봐야 되냐면 한덕수 판결이 1980년 신군부 쿠데타를 겪은 대한민국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판결과 그 형량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의 이 판결은 굉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고무줄 봐주기 판결인 거죠. 손방망이 판결인 거죠. 특히나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난 건데요. 네. 이거는 직권남용이 단전 단수 결과가 안 나와서 무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판사가 직권남용의 법률을 모르는 판사예요. 말하자면 뭐냐 하면은 단전 단수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직권남용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민이 그 소방청장을 통해서 소방청장에게 서울 재난본부장에게 그 단전 단수에 협조해줘라 이렇게 맞습니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시를 하게 한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소방청장에게 그러면 이것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직권남용을 무죄를 쓰면서 이걸 마치 또 그 부분이 무죄니까 좀 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항소심에서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협조해줘라고 지시한 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으로 공소장 변경해서 이 부분도 유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단계만 좀 보고 갈까요? 그 단전 단수 지시한 그 단계가 딱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데 단전 단수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것은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석곤이 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네. 그 재난본부장에게 그 협조해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시한 것 자체가 의무 세상에 그 내란의 단전 단수 지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유죄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의원님 거예요.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 단수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는 그 앞에 허석권 입장에서는 지시했지만 이행이 안 된 걸 수 있는데 이상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석권한테 지시를 해서 허석권이 그 임무를 수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상민이 하려고 했던 거는 완성된 기소 아니냐. 그렇지. 이 말씀을 하시는 맞는 말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맞는 법률적으로 얘기지. 그게 맞죠. 어. 네, 근데 저 판사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상소심에서 뒤집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저는 재판부에 이제- 따라서 각각 다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문제니까 법 왜곡죄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희가 법왜곡죄를 지금
곧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내란 범죄 지금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은 엄청 잘 써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증거 판단이나 이런 것도 다 막 잘했던데. 해요. 네. 충실하게. 그런데 형량에서 박앤세이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국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거 판단 잘못하거나 네. 이러면은 그것은 법의 국제에 해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판단 잘못하거나 그것은 안 하고 막 판결은 막 엄청난 선고를 할 것 같이 막 판결해놓고 네. 형량에서 전부 다 그냥 반띵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일반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 형사 범죄는 저희가 구형하면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일반 형사범으로 보는 거예요. 판사들이 내란 범죄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네. 그 이제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최 국장님이 짚으셨던 본질하고 통하는 면인 것 같은데 판사들의 판결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 일관성이 없냐, 누구는 세게 하고 누구는 약하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안의 본질, 이 내란 범죄라는 거를 이진관 재판장만 선명하게 인식을 하고 네.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판결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일관성을 유지한 거의 유일한 판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내란 재판 진행하고 있는 판사들이 그 판결문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특히나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다 똑같이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네. 뭐가 없냐면 이건 심지어 모의만 해도 처벌합니다. 네. 다른 형사 범죄들이랑 달라요. 시행을 하거나 시행을 했는데 실패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행하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야. 의도를 처벌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범죄의 중대함 때문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국민 전체를 법 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야만의 정글에 던져놓는 처참한 지경으로 가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범죄랑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 실제로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도 뭐 범죄가 이루어져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느냐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하면 그 자체로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란 덩어리는. 네. 근데 그 어떤 엄정한 인식을 가지고 사안을 보면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서 그 당시에 뭘 한 거냐?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맞아요. 소방력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고 언론사를 망가뜨려라 네. 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네.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패했든 아니든 다른 차원의 내란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윤석열이 내란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면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체포해라 해야 돼요. 지금 내란을 모의하고 있는데 선포하기 전인데 네.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란을 저지를 거라는 걸. 그러면 경찰력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해야죠. 그 부작위도 있네. 아니 이런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네.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얘 요새 욕먹는 거야? 잘하네. 이거 안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뭐 2심 가가지고 네, 그럼요. 조금 더 어미 처벌되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관심 놓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아까 뭐 사법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사법개혁 법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소원법 있고요. 또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언론 그리고 대법 가장 지금 반발하는 게 1번 재판 소원법입니다. 네, 재판 헌법 소원은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헌법 소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요거 제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거죠. 삭제한다는 네, 건데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막 헌재 의견이 속보로 네. 나온 게 있네요. 헌재 입장은요. 이제 대법을 향해서 재판소원 사심제라고 이제 대법이 하니까 계속 우기고 있죠. 헌재 본질과 현상을 지금 혼동하고 있다라고 헌재에서 입장이 헌재 나왔다. 좋았다. 네. 헌재 패부 찔렀다. 아니, 대법 왜 이렇게 본질이랑 현상을 혼동하고 있어? 헌재. 예. 지금 이거 개헌 사항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 맞아요, 대법에서.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이제 만약에 이 법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해서 헌재로 보낼 거예요. 야, 이거 재밌겠습니다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저런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과거에 윤석열처럼 저렇게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의견을 계속 내고 저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옷을 벗고 정치권으로 오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치 행위를 하셔도 되는데 네.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렇게 네. 하는 것은. 그리고 말도 맞지 않아요.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고 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 사항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결정에 대해서 한 2,000건 정도의 재판에서 또 인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위헌이 아닌데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언론 이런 데서 위헌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으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재판을 마치 사심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심제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맞아요.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그 통과시킨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 대상이 되는 헌법심이잖아요. 이것은.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취소하잖아요. 네. 근데 대법 판결이 뭐라고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그 공권력 행사에서 그것을 제외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했는데도 취소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네. 아니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시키는데. 그러니까 헌법 소원의 대상이요. 입법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결정한 헌법 소원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한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왜 국회 헌법- 위에 있냐 헌재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런 패부찌르는 얘기 어디서 안 하세요? 하지. 해요? 왜 안 해요? 이게 뭔가 왜 사법부만 예외로 놔두냐고요? 사법부가 신성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판단을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요. 헌법 소원의 대상에 모든 데가 다 들어 있어요. 사법부만 네. 빼고 왜 그러냐고. 근데 하나 제가 조금 초치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네. 이제 이상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선이 됐어. 네. 그런데 이제 법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1, 2심하고 대법 가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재판 소원까지 가면은 임기 다 끝나고 오래 걸리니까 임기는 얘는 다 치렀어. 네. 그리고 나서 당선 무효. 이거는 나는 좀 화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재판이 늘어진다, 네. 너무나 지연돼서 그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네네. 그런 우려는 또 일부 우려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네. 그러니까 비교 형량에서 모든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이게 왜 나왔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것 때문에 재판 소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지금 왜 이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냐 하면 저 사법부의 판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의 그 내란 범죄에 대한 판결, 김건희에 대한 판결 이 부분에 사법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판도 내 재판도 그럼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 권리구제를 받아야 돼. 이런 지금 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국회의원들 네. 일부 나쁜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재판 소원 하면요 윤석열이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재판 소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뭐 계속 어거지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충분히 그 제도적으로 대비돼야 그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 제외라고 써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권과 관련 건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네. 바로바로 기각하면 되니까. 사실 이게 그 우리 최국장님이 그 조이대의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는 건데 아, 아니 제가. 정치인들도 억울하면 소원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자꾸 뭐 국민들 불편이 커진다, 뭐 재판이 길어진다,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근데 대법으로 끌고 가가지고 조이대 재판부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유죄 만들어가지고 네.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내야 됩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건 아니죠.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마. 정치적으로 활용돼. 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낙선자야. 그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선자잖아. 그런 보호받아야 될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뭐 저나 이제 최진봉 교수님처럼 그 재판 많이 받아본 사람들 예비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당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판결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많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행정소송 뭐 소송이 많아져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된다, 방금처럼 늘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연구관들 같은 경우도 AI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970년대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 1, 2, 3호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2013년도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국가한테 배상해라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감옥 가서 산 건 어떻게 누가 보상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해보라 이거.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야, 이 주제로 방송 많이 돌았나 본데. 야, 아, 정리가 잘 돼 있네. 근데 마지막 피날레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야, 하지도 마.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신 후에 선거에 안 나가 이놈아. 하지 좀 말라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공소기각 가능성 엄청 높아졌다니까. 네, 이따 다룹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과는 저희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분 좋은 다룰 소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설 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아, 네.